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노보스에서 여러분들이 1년 넘게 길게는 2년 가까이 기다리던 카타민 엔진 오일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중저가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중고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준합성유죠. 완전 합성유는 이제 차후에 고성능 엔진 오일이 따로 나오고 준합성유인데, 저희 카타민 엔진 오일 지금 필드 테스트를 방대하게 본사에서 마쳤어요. 하지만 저는 본사에서 하는 필드 테스트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 차들에 넣고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일을 넣고 있거든요. 자, 이 오일을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카타민을 넣었을 때 극대화된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는데, 카타민을 넣기 전과 카타민을 넣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배합으로 저희가 오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 오일 우리가 테스트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노보스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호달달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카타민 1+1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넣고 있는 엔진 오일에 플러스 카타민을 넣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1+1이니까 하나 남는 건 다음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저희 몰에서 판매를 시작하니까, 저희가 박 팀장, 유 사장님, 민성이, 저까지 본사에서 준하는 데이터 값과 저희의 데이터 값이 일치했을 때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니까 지금 카타민을 구매를 일단 하시고요. 그걸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노보스 CTM 엔진 오일이 나오면 이 오일과 함께 넣으시면 웬만한 합성유 빰딱 후려갈기는 성능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카타민 이미 아시죠? 얼마나 좋은지. 엔진 오일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마찰 저항 계수를 떨어뜨려 엔진을 부드럽게 하고 연비 향상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의 수명, 컨디션까지 오래도록 갖고 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약장수 냄새가 나는데 마법의 엔진 오일 첨가제. 근데 저희는 첨가제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엔진 오일 컨디셔너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 이 좋은 카타민 간만에 또는 CTM 저희 카타민 엔진 오일 출시 기념으로 1+1 행사를 하니까 지금 당장 노보스몰에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렌토, 산타페, 투싼 하이브리드 또는 엔드와 OR을 같이 넣어야 돼요. 또는 1.6 터보 GDI 엔진 오일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노 사장은 이런 문제를 의심한다. 뭐 단정 지어버리면은 또 나중에 말이 많을 수도 있고, 또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서 엔진을 아예 내주고, 야, 이건데 아니라는 거 네가 증명해봐,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현대기아에서 그동안에 문제 있는 차들 봤을 때 한 번도 자발적으로 문제를 100% 이렇게 까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아무튼 제가 뭔가가 좀 의심이 되고 뭐가 있어도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게 또 현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이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저번 주부터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누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엔진들이 또는 1.6 터보 GDI 엔진 적용 차량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 1.6 터보 GDI 엔진에 단독적으로 된 차, 180마력에 27토크 킬로그램 뉴런 미터가 적용되어 있는 1.6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간 차도 현재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밑에 내려가면 나오고요. 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하이브리드 모든 차들입니까? 아니죠. 1.6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간, 최근에 판매됐던 2020년 3월 달인가 5월 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1.6 터보 GDI가 들어간 소렌토, 산타페, 투싼 등등 요 엔진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엔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자, 노 사장이 보는 여러 기사들을 보니 여기에 보면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 투싼 중국서 사신반대 이딴 리콜 해결 방법 못 찾나. 여기에 보면 베이징 현대는 2017년 3년 연속 판매량이 감속을 했는데, 이 이유 중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2017년에 베이징 현대가 야심차게 출시한 IS3 5 투싼의 중국 현지 모델에 달린 1.6 터보 가솔린 엔진오일 증가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2017년부터, 그리고 현기차 하이브리드 한국소 소식 뜸한 이유, 요거는 언제 거냐? 여기는 최근에 엔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러 기사들을 발췌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2016년부터 의심하는 게 어느 정도 얼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자, 최근 많은 차주분들의 제보 결함, 중국에서의 40만, 대수도 많아요. 377대 리콜, 2차례 리콜을 했어요. 국내 여러 이슈와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죠. 지금 유튜버 시장에서 현대 기아자동차 엔진오일 증가로 지금 난리 났어요. 자, 그럼 어디서 났냐? 현재 대한민국에서 ING, 마법이 걸렸죠. ING로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 중국에서 2018년, 19년 리콜이 있었고, 리콜 후에 또다시 문제 발생이 돼서 2차 리콜이 있었고, 현재 국민권익위 같은 뭐 그런 단체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소송,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있고 유럽에서도 있습니까? 노 사장님 물어보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데이터로 조사가 잘 안 돼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완벽하게 오픈을 안 해서 데이터로 조사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 가을경부터 하이브리드 신형이 1.6 터보 GDI가 들어간 게 미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문제가 터지기에는 개월 수가 얼마 안 됐죠. 좀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야 문제점들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시일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팔고 나서 검증을 하고 내보내려고 늦게 팔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제조사만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늘 의심하고 있는 내수 차별이 아니라면 시기만 다를 뿐 거기도 똑같이 터질 거 아니냐. 만약에 거기서 오일 증가 이슈가 안 터졌다. 터져도 문제, 안 터져도 문제예요. 만약에 안 터지면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 이제 이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자, 디젤 엔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든가 후적 분사를 통해서 LNT 방식에서 밀입자 필터에 매연을 모은 다음에 후적 분사를 통해서 나가서 거기서 태워갖고 없애기 위해서 후적 분사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후적 분사된 것들이 EGR 쿨러를 통해서 재순환되는 과정에서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었거든요. 이미 디젤 엔진에서도 엔진 오일 증가가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때는 엔진 오일 증가가 디젤이잖아요. 디젤유. 경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급속하게 많이 빠르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후적 분사로 뿌리는 양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1.6 터보 GDI 엔진에서 터지고 있는 건데, 자, 이게 아마도 아반떼 MD 시절부터 1.6 그 GDI들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HD에서 MD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감마 1.6 MPI 엔진이 있었어요. MPI 엔진. 멀티 간접 분사 방식이죠. 121마력에 15.6 토크를 가지고 아반떼가 이제 약간 출력이 이제 90마력대, 뭐 105마력대, 110마력대에서 뭐 이때부터 감마 엔진을 막 홍보하고 뭐 이러면서 요 엔진이 부각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마력 욕심에 이때 당시 현대자동차지. 마력 욕심에 엔진을 이제 직분사를 도입을 하죠. 근데 일본에 있는 도요타나 몇몇 그룹들은 직분사를 도입을 하려다가
얘네들이 처음에 직분사를 개발을 했거든요. 독일에서도 직분사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는 노 사장이 아는 그냥 썰입니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노 사장의 그냥 의견일 뿐 제조사로부터 제가 재료를 받진 않았어요. 자, 독일도 직분사를 개발했고 일본 애들도 직분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직분사는 뭐냐? 엔진 안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때 공기와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을 하잖아요. 열 에너지를 갖고 엔진이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 요 흡기 밸브를 연 다음에 공기가 슉 들어올 때 여기서 같이 연료가 따라 들어와요. 간접 분사, 포트 분사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직분사는 여기가 됐던 여기에 인젝터를 하나 꽂아서 공기가 들어오고 압축을 할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찍 쏴버리는 거예요. 찍! 오래 참지 못하고 찍 싼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접 안에다가 싼다. 인싸를 하는 거죠. 인싸를 하는 거를 직분사라고 해요. 이 직분사를 하게 되면 연료를 정확하게 분사를 해서 폭파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높일 수 있고 열 에너지를 더 높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이 올라갑니다. 같은 배기량에서. 그리고 압축비를 더 세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전 발화를 막고 압축을 끝까지 한 다음에 분사를 하면서 싸면서 불꽃점화를 튀기기 때문에 압축비를 올릴 수가 있어요. MPI 엔진들은 압축비를 많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사를 적용을 하게 되면 NA 엔진에서 출력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시소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출력을 올리면서 발생되는 게 뭐가 있냐? 직분사를 통해서 엔진의 온도, 엔진은 열 에너지로 힘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직분사를 통해서 출력을 올리게 되면 엔진 실린더의 엔진 전체의 열이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엔진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곧 엔진을 냉각해야 되는 필요성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철이든 알루미늄 합금이든 내열 강도, 온도, 열에 버틸 수 있는 강도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는 건 뭐냐? 엔진의 내구성, 소재 공학과 설계 공학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일본의 미쓰비시, 그때 당시는 미쓰비시가 좀 잘 나가고 있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워낙 잘 나가긴 했었지만 혼다, 닛산, 도요타보다 과연 현대자동차의 기술이나 현대자동차의 영향력이 훨씬 더 앞서가거나 대등소이했을까요? 그걸 뭐 그 당시 여러분들의 판단을 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보면 되겠지만 노 사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대자동차의 그 당시 엔진 기술이나 설계 공학은 결코 일본을 앞서는 기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는 직분사 엔진을 도입을 합니다. 2006년인가 8년인가 아무튼 MD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후반기인가에 MD에 1.6 직분사가 들어간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뭐 현대자동차의 역사를 다 절절히 외우고 있지는 못하니까. 자, 이후 출력 욕심에 직분사 GDI 엔진을 적용을 합니다. 121마력짜리 MPI 엔진, 1600cc의 4기통짜리 엔진이 121마력에서 140마력으로 출력이 올라갑니다. 마력이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한 20%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토크도 15.6에서 17로 올라갑니다. NA 엔진이니까 토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근데 무엇이 필수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 노 사장이 말했죠. 직분사 엔진을 적용했을 때는 엔진의 내구성이 엔진에 대한 설계 공학이 소재 공학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현대자동차가 파는 이 1000만 원대의 아반떼나 2000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소나타급에 적용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뭐 제가 이 개발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엔진의 개발비나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쌌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적용이 된 거죠. 필수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항목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는 현대자동차 내부 엔진 개발자만이 알겠죠. 자, 근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140마력의 17토크짜리를 개발해서 자랑을 막 광고를 해갖고 우리 엔진이 말이야 140마력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직분사란 말이야 막 하면서 광고를 막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132마력에 16.4로 엔진 출력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실용 영역 구간에서의 활용성을 위해서 엔진의 출력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아니 문제없이 나오는 출력을 왜 내렸을까? 보통은 실용 영역 구간을 맞춘다라고 하면 토크를 냅두고 마력만 내리든가 아니면 토크를 내리던가, 엔진 제조사들이 토크와 마력을 같이 내리진 않아요. 토크를 내리던 마력을 내리던 해서 실용 영역의 구간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엔진 세팅을. 근데 출력, 마력과 토크가 같이 내려갔어. 이건 뭐야?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뚜루뚜루님께서 쓴 것처럼 내구성 문제를 이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인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일반 NA 엔진, MPI 엔진보다 GDI 엔진이 엔진 온도가 훨씬 높고, 여기다가 터보를 달면 엔진 온도가 한 200도, 300도 가까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튜닝할 때나 엔진 공부할 때 보면 터보를 다는 순간 이건 넘사벽으로 엔진 온도가 올라가요. 자, 터보를 달아서 넘사벽으로 엔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무엇부터 보강이 돼야 되냐? 오일 쿨러, 냉각수 보강,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쿨러부터 해서 배기 라인의 냉각부터 해서 냉각에 엄청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후 엔진이 개발된 이후 차량에 장착되면서부터 보강돼야 될 문제들이고, 원천적으로 엔진이 차량에 장착되기 전 제조사나 엔진 개발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엔진의 내구성을 올려야 되고, 자, 엔진 블럭과 피스톤 이 사이에 유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압축링, 또 압축링, 오일링 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엔진의 블럭과 피스톤 사이의 유격을 얼만큼을 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돼요. 왜냐? 엔진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올라갔을 때 열팽창, 특히나 이거는 쇳덩어리 구닥다리 엔진이 아니잖아요. 알루미늄 스커트가 있는 알루미늄 피스톤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의 실린더 엔진 블럭을 갖고 있어요. 이 사이로 오일도 왔다 갔다 하고 요 외벽으로는 냉각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기차 레일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죠. 왜 그래요? 한여름에 온도가 올라가서 철이 늘어났을 때 레일이 휘지 못하게 기차 철도를 중간중간을 끊어 놓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나면 철크덩 하고 가는 게 끊어진 구간을 기차 바퀴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예요. 자, 엔진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유격을 많이 주냐 안 주냐는 무엇에 따라 승패가 나느냐? 엔진 블럭, 합금 블럭의 소재와 강성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본 애들이 직분사 엔진을 단가 대비 생산성이 안 맞다, 나가리데스 포기한 이유 중에 한 가지겠죠. 자, 엄청난 소재 공학과 열 변형을 견딜 수 있는 많은 성분들을 섞어서 튼튼한 엔진 블럭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움직이는 피스톤 또한 그 열에 견딜 수 있는 걸 넣어놔야지만, 기밀 유지가 되게끔 꽉 조여놔야지만 완벽하게 힘이 잘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터보로 연료를 세게 부어놓고 연료를 많이 분사하고 공기를 터보로 와류로 넣었어. 자, 이쪽에 기밀 유지가 빡빡하게 되지 않고 여유가 좀 있더라도 연료가 좀 들어오고 공기를 많이 집어넣고 푸파를 시키면 힘은 나와요. 대신에 냉간 상태에서 노킹이 유발되면서 실린더 내벽을 기스를 낼 수도 있고, 또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뜨거워졌을 때 열이 올라가서 팽창하는 여유 마진을 필수로 둬야 되는 엔진들이 있어요. 어떤 엔진들? 열에 약한 엔진들. 소재공학과 설계공학과 강성이 부족한 엔진들은 안전 마진을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먼저 왜 얘기를 하느냐? 자, 1.6 터보 GDI 엔진이 정말 강하게 잘 만들어진 엔진이라면 아반떼 같은 차에 들어갔을 때 과연 단가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되고 있는데, 내가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도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엔진의 블럭의 강성에 항상 비중을 두고 의심을 하잖아요. 노 사장이 왜 합리적으로 일본 애들이 직분사를 포기했고,
왜 직분사가 독일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 차들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2015년 8월 17일부터 2018년 9월 18일에 생산된 1.6 터보 가솔린 엔진을 단 올류 투싼 모델이 다 포함이 됐고요. ECU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모 유튜버가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리콜 이후 차량의 연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또 다른 파문이 일면서 중국 고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6 터보 가솔린 엔진을 단 투싼 등 관련 차종의 엔진 오일 증가 문제는 실린더 내부로 분사된 연료가 충분히 연소하지 못하면서 엔진 오일로 혼합돼 발생한다. 크랭크실 하부 기름통에 오일이 고이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 여기서 잠깐. 리콜 이후에 차량의 연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난다. 자, 왜? ECU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왜 연비가 떨어질까? 자, 근데 연비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예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사죠. 중국 애들 말 들어보니까 ECU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만땅 넣고 62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ECU 업데이트를 하니까 500km를 못 간대. 20%의 연비 하락이 생긴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친환경 차 못 되겠죠? 자, 노 사장이 아까 말했잖아. 자, 요 사이로 겨울철에나 간극이 팽창할 거를 계산을 해서 마진을 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왜? 소재 공학이 기술이 부족하니까 또는 엔진 단가가 싸야 되니까 만약에 가정을 하자라는 거지. 이 사이에 마진이 많아. 자, 문제가 된다는 거지. 오일이 자꾸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엔진 오일에 휘발유가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이거를 빨리 잡으려면 ECU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엔진의 초도 RPMC나 낮은 RPM에서 연료 분사량을 늘리거나 혼합량을 늘려서 RPM을 보정을 시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료 분사량을 많이 해서 엔진을 빨리 대표해야 돼. 빨리 엔진이 뜨거워야 돼. 빨리 허리업을 해야 돼. 그러면 더워지는 만큼 팽창을 할 거 아니야. 뜨거워지니까. 자, 그러면 기밀 유지가 되면서 밑으로 오일이 못 흘러내리겠지. 아까 기사 보니까 밑으로 오일 흘러내린다고 하잖아. 이미 증명됐잖아. 빨리 팽창시켜야 돼. 그러려면 기름을 많이 먹겠어, 안 먹겠어? 엔진을 계속 데펴야 돼. 엔진이 식으면 안 돼. 계속 엔진을 데펴야 돼. 엔진 온도를 계속 올려야 돼. 팽창을 해야 되니까. 마진을 많이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의심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만약에 막 주행하다가 섰어. 엔진 온도가 확 올라갔어. 자, 엔진 오일에 휘발유가 섞이면 발화점이 바뀌겠죠. 폭발 시점이나 불붙는 시점이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엔진 오일이 막 뜨거워져 있어. 그 상태에서 막 주행을 세게 했어. 딱 섰어. 불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오일에 휘발유를 섞으면 불을 탁 붙이면 불이 쉽게 붙지 않아요. 왜냐면 휘발유만 있을 때랑 엔진 오일이랑 섞였을 때는 발화점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완벽하게 뜨거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자, 엔진 안에는 산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불이 붙기가 쉽지는 않죠. 엔진 안에는 산소가 없어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불이 붙기가 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이 안 난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잖아요. 화재의 위험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부산 산타페 급발진. 연료 펌프로부터 유입된 그리고 급발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여러 조건들이 나왔죠. 자, 휘발유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가 엔진 오일에 많이 들어가서 휘발유의 양이 막 증가를 하고 이것들이 막 위로 넘쳐 흐르고 이러면 급발진 안 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만약에 정의선 회장님이 나와서 야, 노 사장,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거 인정합니다. 휘발유가 들어간 거 인정합니다. 절대 불 안 납니다. 절대 급발진 안 납니다. 이런 사고 나면 나 회사 회장직 퇴임하고 이런 문제된 사람한테 1,000억 물어줄게. 이렇게 약속하면 끝나요. 나와서 약속할 수 있겠어요, 우선요? 본인의 모든 걸 걸고 불 안 나고 급발진 안 난다고 형님이 나와서 약속하면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냥 샷다 마우스하고 아, 그런갑다. 현대자동차는 끝장나니까 그냥 믿고 가야겠다. 나 그럼 현대차 하나 살게. 특정
일정 기간 생산된 모델 중 오일 소모, 과다 판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엔진 교환의 조치 진행이 있었고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1.6 GDI 엔진의 엔진 교환을 받은 차주분들의 후기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됩니다. 2018년 10월 중국 베이징 엔진오일 증가 차량 대상 40만 377대 리콜을 실시합니다. 2018년 12월 1호부터 두 달 뒤에 국내 언론사들 기사에서는 중국은 리콜, 국내는 무상수리라고 기사가 났지만 공론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공론화를 막았을까? 2019년 9월 중국 첫 리콜로 1년이 딱 지났죠. 1년이 지났어요. 첫 리콜로 엔진오일 증가 재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리콜을 다시 진행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튜버들이 ECU 업데이트 받으면 될 거라고 하는데 ECU 업데이트 했는데 1년 뒤에 엔진오일 증가 다시 재발했대요. 뭐야? ECU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 아닐까요? ECU 업데이트해서 못 잡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 잡을 거라고 봐요. 못 잡으니까 1년 뒤에 다시 또 터지잖아. 클레임으로 이제 소송까지 진행 시작됐어요. 2019년 하반기 노사장 인지하고 자료조사세 이때 노사장은 터보 GDI는 하지 않았고 스마트 스팀 노사장이 이때부터 현대자동차에 기아자동차에 엔진에 문제가 존나 많네. 야 이거 엔진에 문제들이 이렇게 터지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엔진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아니 뭐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거나 뭐 오일 순환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단순히 부품 문제가 아닌데 노사장이 이때부터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요. 뭐지? 의심을 갖다 보니까 노사장은 어디로 꽂혔어? 이거 엔진 블록의 설계 결함인 것 같은데? 아닌가? 소재가 강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지? 왜 그런 합당한 의심을 하지? 보니까 일본 애들이 이걸 포기한 이유가 있네. 왜지? 단가가 연결돼 있네. 단가? 생산 단가 낮추는 거? 현대자동차 어디 가서 빠지는 기업 아닌데? 엔진의 생산 단가 얼마일까? 뭘까? 막 이러면서 노사장은 엔진 블록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 2020년 2월 소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 인증 실패. 자, 여기에 노사장은 또 꽂혔습니다. 2020년도에 2월 달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기아자동차에서 야심작으로 팔려고 그랬는데 현대는 산타페 모양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소렌토보다 좀 늦게 나왔는데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팔려고 했는데 친환경 인증 실패를 해요. 언제? 2020년 2월에. 자,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의 연비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쭉 위로 올라가면 불과 1년 한 4개월 전쯤에 이 엔진이 중국에서 엔진오일 증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가 뭘 했어? ECU로 업데이트를 했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 당장은 엔진오일 증가가 억제됐겠지만 뭐가 늘어났어? 연료 소비가 과다 늘어나고 출력이 떨어진 거야. 자, 이때 만약에 이게 똑같은 엔진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 이 엔진을 이때 팔면 엔진오일 증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했대잖아. ECU를 업데이트를 했대잖아. 그래서 오일 증가를 일단 처음에는 막았을 거 아니야. 막았더니 연비가 떨어진 거야. 자, 그 떨어진 연비가 여기에 적용됐겠어, 안 됐겠어? 왜? 새로 나오는 차에 오일 증가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하이브리드니까 냉간 상태 많으니까. 자, ECU 업데이트. 이거는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ECU 업데이트한 거를 여기다 적용했더니 어떻게 됐어? 연비가 떨어지니까 하이브리드 친환경 인증 실패한 거 아니냐. 나는 이게 희한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때 당시 기아자동차 어떻게 팔았죠? 소비자들이 받는 친환경차로 받게 되는 세제 혜택을 기아자동차가 차가 할인을 통해서 팔았죠. 근데 더 웃긴 건 뭐야? 2021년 1월 정부의 적용의 친환경 분류 기준이 변경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단한 정부예요. 제조사가 기술이 안 되니까 법을 바꿔버리는. 멋있다. 씨발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제조사의 수장. 내가 군대에서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무능한 장수는 적보다 무섭다. 저희 최무룡 대위님께서 또는 용우건 대위님께서 저한테 알려줬던 문구인데 무능한 장수는 적보다 무섭습니다. 왜? 돌격 앞으로 씨발 지뢰밭이야. 다 죽는 거야. 무능한 장수 때문에 아군들 다 죽어요. 무능한 장수는 적보다 무서워요. 자, 여기 또 이상한 애 들어왔어요. 이런 민감한 거 다루면 꼭 이런 애들 들어오죠. 자, 숨겨주면 돼요.
제조사의 수장이 명확하게 이 문제를 밝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국처럼 이 오너들 엄청나게 피해 입었죠. 자, 연비 생각만큼 안 나왔죠. 손해 입은 거. AS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엔진 교체 받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손해배상. 아까 제가 그랬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기술적 문제와 인간적 문제로 나눠진다. 인간적으로 풀어달라고요. 미국처럼 차주들한테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상보증, 무상수리, 언제까지? 왜? 아니, 당신네 회사에 가장 큰 이득을 내주는 대륙이 어딘데? 우리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고 가장 많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유지비도 가장 저렴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높은 이득을 내주고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가장 많은 차를, 가장 비싼 차를 구매해주는 우리들을 가장 홀대하는 겁니까? 박병희 명장님과 제가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리콜, 원인 규명,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제조사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기업이 대응을 할 것이며 원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고지를 하는지 와칭률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차주들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나도 명장님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실은 불확실 하도록 하겠습니다.